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는 프리트레인을 사용을 해서 스파셜 템포럴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할 때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던 KDD 2022에서 소개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해당하는 방법론, 실험과 결론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제 세미나에서 Learning to Remember Patterns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을 기억을 해서 트래픽 포캐스팅을 할 때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던 어, 작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트래픽 포캐스팅 같은 스파셜 템포럴한 정보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수집되는 변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셋에서는 특정한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즉 상관관계가 있는데 스파셜한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집하는 이러한 피처들의 상관관계를 뭐 독립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피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주의 깊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조금 더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바이어스가 들어간 어, 어텐션 같은 웨이트가 학습이 되면은 더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래픽 포캐스팅에서는 개별 변수를 노드로 정의를 하고 노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시퀀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후 뒤에 장표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스크, 스파셜 템포럴한 태스크는 일반적으로 트래픽 포캐스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예시를 들면은 이러한 센서들이 수집되는 거리, 도로 교통망에서는 특정한 도로 교통망에서 어떤 거리가 지금 차가 막히고 있을 때 이후에는 다른 도로가 연쇄적으로 도로가 막힐 것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계열 데이터가 수집되는 이러한 공간적인 정보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피처의 정보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변수 간의 관계보다는 실제로 시계열적인 특성, 즉 과거의 정보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스크가 되는데 해당하는 태스크에서는 이러한 정보, 템포럴한 정보 외적으로 스파셜한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포캐스팅에서 데이터셋의 형태를 보여드리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해당하는 어드밴스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냐면은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로 생성이 됩니다. 가까운 거리일수록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 이후에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휴리스틱하게 만드는 어드제센스 매트릭스가 더 학습되는 것보다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는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있는 이러한 노드 바이 노드의 매트릭스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에서 수집되는 채널의 수가 따로 있습니다. 즉 개별 노드에서 수집되는 타임 시리즈의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수집되는 것은 스피드, 플로우, 덴시티 같은 변수들을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했던 제가 데이터셋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오른쪽 파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 노드들은 개별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개별 노드들은
개별적인 이제 다이나믹한 시계열에 대한 정보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개별 노드에서 시계열 데이터는 센서의 과거 시점 정보뿐만 아니라 그래프에 연결된 다른 센서의 정보에도 영향을 받아서 미래의 시점이 결정되고 변화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잡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STGNN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에서는 해당하는 개별 노드의 시퀀스를 왼쪽과 같이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시퀀스를 패치 단위로 나누게 되고, 패치 단위로 나눈 것을 이제 저희가 개별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논문이 사실 좀 이전에 있었던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STGNN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GCN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는 GCN의 원리와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루기보다는 GCN에서 파라미터의 역할과 하는 학습이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CN의 식을 보시게 되면은 개별 한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애그리게이트가 되고,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것을 학습을 시키는 러너블 웨이트 W를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CN의 원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아래 가운데 있는 식이 되는데요.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GCN에서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어드밴스 매트릭스 IJ가 같은 노드일 때는 fxi, 정정하겠습니다. 같은 노드가 아니고 이웃 노드일 때는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드밴스 매트릭스 AIJ가 1로 되겠죠. 즉, 이럴 때는 fxi와 fxj가 우리가 같은 값을 가지도록,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학습이 되고요. 반대로 이웃이 아닐 때 aij가 0일 때는 상관이 없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어드밴스 매트릭스의 역할입니다. 즉,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이웃, 연결된 노드는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반대로 아, 반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그 제약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주는 이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고정된 제약 조건으로 저희는 이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죠. 바이너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만약에 이제 바이어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된 제약 조건이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즉 어드밴스 매트릭스 A가 없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정의된 제약 조건, 우리가 뭐 앞서 봤듯이 휴리스틱하게 스파셜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약 조건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즉 우리가 거리 기반으로 설정된 정보보다 실제로 다른 특징이 더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라면 어떨까? 또 세 번째는 제약 조건이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면 어떨까? 즉, 이 얘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은 앞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점을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된 제약 조건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밑에 그림처럼 이런 예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있는 센서들은 분명히 어떠한 순차적인 관계,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다면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약 조건이 잘못되었다면이라는 예시도 요즘에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릴레이션십, 즉 친구 팔로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하는 인터레스트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서로 모르더라도 유사한 취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래픽 데이터에서는 거리 기반으로 이웃을 정의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거리가 가깝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멀지만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중요도가 잘못 반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약 조건이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릴레이션십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웃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 데이터에서 예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근처라도 다른 교통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관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되게 높았다가도 밤 시간이 되면은 사실 이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는 상관관계가 무시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를 학습을 시키고 생성해내는 것을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접근했던 방식이 아래 그림처럼 랜덤한 노드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노드를 대표하는 임베딩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와이즈 연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n by n의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GCN에서 사용을 하는 파라미터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 생성되는 왼쪽에 있었던 n by d의 랜덤하게 초기화돼서 생성되는 n by d의 매트릭스는 센서 노드 자체를 의미하는 임베딩을 뜻하고요. 즉 해당하는 센서의 글로벌한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파란색 부분에는 계속해서 지나가는 게 앞서 봤듯이 타임 시퀀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즉 타임 시퀀스에 대한 정보는 뭐 앞서 봤듯이 시퀀스의 부분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정보와 함께 융합돼서 사용되는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을 통해서 GCN을 학습을 하고 최종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방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존재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두 가지입니다.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만들어지는 임베딩 매트릭스 자체도 학습을 해야 되고, 인풋 그래프 노드의 이 차원이 변환되는 러너블 파라미터 W를 두 가지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CN이라는 것은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스의 영향을 통해 러너블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지만, 계속해서 앞단에 있는 러너블한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데 학습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DK 값을 조정을 해서 학습 전략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제안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왼쪽에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어드밴스 매트릭스 자체가 사실은 랜덤하게 생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1과 0의 바이너리 형태의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아닌 좀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해당하는 것이 뭐 가중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됨과 안 됨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즉,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 할 때 뭐 탑 K개의 이웃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0.5, 0.54, 뭐 이런 탑 K를 선정을 할 때 몇 개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파셜 템포럴 그래프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 세미나에서 제가 아마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디컴브나 게이트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템포럴 정보를 인코딩을 하고요. 스파셜 기반으로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있는 상태에서 GCN을 사용을 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그리고 반복적인 구조로 사용을 하는 방법론을 STGNN의 기본적인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파셜한 센서 정보를 함께 사용을 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시계열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보였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은 각 센서별로 있었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혹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놨던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더니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게 해당하는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제 개별적인 피처를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센서, 즉 로드에 대한 센서들이 있는 상태에서 타임 시퀀스가 따로 또 존재하고 있는 3D 형태의 텐서인데 해당하는 값의 마지막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와서 MSA 로스를 적용을 하는 그 실제 시계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넥스트 프레딕션을 예측하게 되는 태스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 웨이브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디컴브 대신에 TCN을 사용을 하고 GCN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러너블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지듀얼 그리고 스킵 커넥션을 적용을 해서 STGNN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어댑티브한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네,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야 될 논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Running to Remember Patterns라고 하는 논문에서 STGNN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한 30분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STGNN is enhanced by a scalable time series pre-training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이고요. 키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pre-training 모델 방법론입니다. 해당하는 방법론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를 타임 시리즈에 적용하고 STGNN에 사용을 한 방식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장표인데요. 즉 우리가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을 할 때 두 가지 파라미터 러너블한 파라미터 W를 학습해야 되는 것과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는 저 임베딩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생성되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변하는 문제점, 즉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방법론에서 프리트레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타임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을 변환시키는 저 W 자체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를 시켰다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된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시계열 데이터에서 근본적인 문제와 그리고 스파셜 템포럴 그래프 네트워크에서의 일반적인 SDGN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해당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직관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왼쪽 아래 피겨 B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오른쪽 위에서 보면 두 개의 지금 센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센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컨텍스트라고 하는, 즉, 플로우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플로우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은 눈으로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의 같은 센서의 데이터인데 사실은 컨텍스트는 다른데, 즉 증가하고 있는 구간, 감소하고 있는 구간 다른데 해당하는
부분적인 로컬한 정보만 따와가지고 패턴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은 이 짧은 타임 컨텍스트를 보고 미래에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 자체가 로컬한 정보만 보게 되면은 부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컨테스트에서 비슷한 유형의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너무나도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로컬한 정보가 가지고 있다. 즉, 이 말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결국 짧은 시계열 인풋을 다루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즉,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롱텀에 대한 패턴을 다루어야지 조금 더 로버스트하고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시계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롱텀 히스토리컬 인풋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이 시계열에서는 인포머티브하고 로버스트한 성질을 보인다. 하지만 STGN에서 이 시퀀서럴 랭스가 길어지게 되면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레이어의 수와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숏텀 시퀀스에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롱텀에서의 주기성을 내포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최근 시계열에서 좀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하고 롱텀 시퀀스를 내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피처를 뽑아내는 퓨리에 트랜스폼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인데요.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는 2022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최근 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비전에서 사용하는 특징을 그대로 타임 시리즈에 적용을 시킨 방법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전에서의 특징을 타임 시리즈와 연관시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와의 차이점이 개별 단어가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연어와 달리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이 될 정도의 길이의 인풋이 필요하다. 즉 아까 처음에 봤듯이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어야지 해당하는 것이 컨텍스트를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긴 타임 시리즈를 가지게 되면은 주기성 같은 것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처럼 몇 개의 단어를 마스킹하는 방법론과 달리 시계열 데이터도 비전에서처럼 해당하는 개별적인 짧은 포인트의 데이터 포인트의 마스킹은 시계열에서 인터폴레이션 그 보관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많이 안 하게 되면은 로우 인포메이션만 학습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는 비전에서의 픽셀에 유사한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의 비율은 75% 정도의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스킹을 취해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 그래서 5분마다 측정되는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주중에 그 주기성이라는 인포메이션을 학습하려면 최소한 한 주의 시퀀스가 들어가는 2016의 타임 랭스가 필요하고, 근데 반대로 해당하는 그 정보를 5분마다 측정되는 거를 억지로 일주일 단위로 긴 시퀀스를 가지기 위해 수집 주기를 늘린다. 즉,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샘플링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보 손실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트레인 구조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트랜스포머 블럭을 많이 쌓더라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할 때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 뒤에 있는 폴케이스 디자인에서는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예측 단계에서는 부담이 적다. 즉, 그래서 NLP보다 훨씬 적은 레이어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원래 있는 타임 시리즈 시퀀스 자체를 우리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패치 단위로 그 겹치지 않는 패치 단위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전에서 우리가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포인트보다 패치의 배수만큼 긴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롱 시퀀스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롱 시퀀스는 타임 시리즈에서 컨텍스트와 로버스테인스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식은 이제 VIT, 비전에서 마스코드 인코더를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래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은 앞서 설명했듯이 3개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그냥 다 플래튼하게 플래튼하게 사용을 하고, 패치는 겹치지 않는, 즉 하나의 패치의 길이는 12로 사용을 해서 원래 있었던 타임 시퀀스의 길이를 12개의 길이 마디로 패치 단위로 구별을 해서 하나의 인풋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패치는 차원이 원래 그 12 길이에 뭐 차원이 3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애들은 다 그냥 붙여서 플래튼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임베딩 레이어에, 이것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이제 러너블한 포지셔닝 인코더랑 포지션을 지나게 돼서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는데, 해당하는 예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0, 2, 5, 7 의 위치에 있는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한다. 즉 마스킹 된 애들의 위치까지 고려를 해서 포지션 인베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인풋에 들어갈 때는 저 마스크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코더에서는 색칠되어 저 시퀀스가 실제로 나타나는 저 4개의 시퀀스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4개의 관계만을 학습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마스크 토큰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활용되는 버트와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의 차이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마스크드 시퀀스 인풋만 사용을 하는 거고, 해당하는 결과값의 아웃풋이 지금 가운데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 해당하는 그림에서 나온 아웃풋에 원래 있었던 포지션의 정보를 기반으로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에서는 저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스크드 토큰을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디코더에서 최종적인 시퀀스를, 즉 마스크드된 부분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에서는 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버트처럼 이렇게 프리트레이너의 방법론으로 자신의 마스크드된 부분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통해 프리트레이닝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어 놔서 인코더를 학습을 시키고, 해당하는 인코더는 이제 뒤에서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할 때는 고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폴캐스팅을 할 때는 실제로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퀀스가 인풋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전체 시퀀스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있었던 언마스크드 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HI는 즉 이제 개별 하나의 노드에 대한 정보이고, 저희는 실제로는 이러한 센서의 데이터가 노드 수만큼 있으니까 해당하는 노드들과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게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에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을 학습하는 부분이 이제 꽤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2개의 생성되는 리프레젠테이션 Z의 컨캣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어텐션 값을 학습하는 부분이 저 세타 ij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하는 Z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보면은 이게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GI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은 그 글로벌한 정보인데, 실제로 토털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시퀀스를 의미하고, 해당하는 G는 토털 시퀀스에서 원디 컴브를 통해서 나오는 피처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원디 컴브에서 전체 시퀀스의 정보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에서 학습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Z에 대해서 이제 세타 값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세타 값을 생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저희가 생성하는 이 세타는 이제 각 노드를 컨캣을 하고 프로바빌리티를 생성하는 것인데 해당하는 값에서 이 값을 생성하고 건볼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저희가 만들어지는데 디스크리트한 성질을 띠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컨티뉴어스한 특징이 아닌 것을 반대로 디스크리트한 성질을 띠게끔 만들고 싶어서 건볼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건볼 소프트맥스와 이제 뒤에 설명할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되는데요. 자, 그래프에서 제약식 같은 경우는 이 세타 ij가 베르노이 분포를 독립적으로 따르게 하고 싶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개별적인 센서들이 각 센서와 상관없이 그냥 1과 0의 값을 가지는 확률 분포 값을 통해서 나오는 베르노이 분포를 통해서 생성되게끔 한다면은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값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세타 ij의 소프트맥스 값을 통해서 생성되는 노멀라이즈 프로바빌리티 값과 앞서 계산했던 어드밴스 매트릭스에서 k개를 선별한 aij를 이제 두 개의 값을 사용을 해서 두 개 aij가 1일 때는 이 세타 ij가 비슷하게 그리고 aij가 0일 때도 이제 두 개의 값이 세타 ij가 즉 비슷하게 이 그래프 제약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세타 ij 자체가 우리가 생성하는 세타 ij 자체가 베르노이 분포 즉 앞서 설명했던 제약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을 따르도록 하게끔 만들어진다라는 제약식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베르노이 분포를 가정한 세타 ij와 샘플링된 aij가 같은 값을 가지도록 제약식을 걸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 또한 디스트릭트한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게 해당하는 제약식의 의의고요. 해당하는 방법론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아이클리어 2021에서 발표된 논문의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도 똑같이 이제 STGNN에서 앞선 장표에서 봤었던 STGNN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라스트 패치에서 나오는 값을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리그레션 레이어에서는 최종 넥스트 12개의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리그레션 로스와 앞서 봤던 그래프 제약식의 로스를 디케이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는 메트로 LA 그리고 퍼메드프 베이스 그리고 저기 PMS 영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개별적으로 5분 단위로 수집되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4달, 6달, 2달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앞서 처음에 설명했던 세 가지 채널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의 수는 70, 10, 20, 그리고 60, 20, 20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풋으로 넣는 것은 1윅스 정도가 됩니다. 즉, 한 주의 데이터가 실제 서브 시퀀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토탈 시퀀스는 저렇게 몇 달치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고 스트라이드 윈도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오른쪽과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개별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HA라고 하는 것은 Historical Average라는 약자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오토 리그레션, 그 머신러닝 방법론, 그리고 RNN 계열 방법론들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GCN에 붙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니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GTS라는 방법론은 디스크리트한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의미하고 G만이라고 하는 것은 GAT를 스파셜 템포럴한 방법론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MTGN에는 그래프 웨이브넷의 믹스 오브 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성능 자체를 봤을 때는 저는 뭐 다른 방법론 각 시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조금 봤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장표의 성능이 그렇고 또 재현을 해봤을 때는 또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보다는 또 저자들이 이후에 있었던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과 직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 됐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처음에 봤었던 그러면 해당하는 프로브럼을 해당하는 방법론은 해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브럼으로 제시가 되었던 컨텍스트를 시퀀스가 이해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저희가 이제 패치가 12길이의 패치들이 있는데, 해당하는 패치를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패치를 뽑았을 때 실제로 같은 컨텍스트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즉, 이 말은 짧은 로컬 타임 시퀀스에서도 그 패턴, 컨텍스트를 잘 학습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패치간에서 그 336개의 패치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것인데, 데이나 위크를 기준으로 유사한 패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성이 학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라인의 가로 세로는 사실 이제 그 값 자체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센서가 다운되거나 노이즈가 발생했던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들의 템포럴한 정보가 잘 인코딩되고 GSL이 템포럴한 정보를 반영해서 센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마스크드된 부분에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이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리얼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반면에 실제로 소타 성능을 낼 만큼의 좋은 성능을 내는 방식에서도 아직까지 예측이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 게 대표적인 에버리지 값으로 뭔가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즉, 이렇기 때문에 시계열에서는 로버스트하고 노이즈에 강건한 방법으로 폴캐스팅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러너블한 포지셔닝 인베딩을 통해서 해당하는 포지션 인베딩이 잘 수행이 되었냐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베딩에서 나오는 패치 인덱스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포지셔널 인베딩 값들이 주기성을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즉, 각 로우를 기준으로 빨간 지점이 나오는 것이 주기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도 픽스드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했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첫 번째로 GSL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STGNN을 사용을 했을 때, 그거를 스텝과 함께 사용했을 때 방법론을 비교를 한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성능에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패치 단위의 시멘틱한 세그멘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이 사실상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스텝이 더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히스토리컬 롱 시퀀스를 기준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학습을 했을 때는 성능 저하가 조금 발생했는데, 이는 디스크리트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프 제약식이 기존 GS에서의 학습의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DCRNN을 사용한 방식을 통해서 DCRNN의 보라색 성능에서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DCRNN만 사용한 것보다 해당하는 방식에서도 스텝을 사용했을 때 성능의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스크도 오토엔코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그 마스크 비율에 대한 실험 장표를 보여줬는데 이것 또한 75%에서 80%의 비율로 가져갈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탑K는 한 10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너무 작거나 너무 많지 않은 수준에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GSL의 학습 문제를 프리트레인 구조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마스크도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시계열과 비전에서의 유사한 특징을 잘 캐치한 논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패치의 인풋을 통해서 오히려 롱텀의 인풋을 또 내포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요. GSL에서 컨티뉴어스한 특징을 그 어드밴스 매트릭스의 문제를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사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아닙니다. 네, 다른 논문의 방법론을 잘 차용을 해서 잘 사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해당 논문의 성능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앞서 봤듯이 실험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상당히 잘 구체적으로 그리고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시계열 테스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후속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직관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논문에 그 롱텀 시퀀스를 기존 STGNN 방법 모델보다 활용 가능함을 보이고 프리트레인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플렉시티가 높지 않은 것처럼 사실 강조를 하는데 실제 구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투 스테이지 방식이잖아요. 뭐 이제 프리트레인을 하고 풀캐스팅 하는. 근데 그 프리트레인 된 과정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시간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 그것이 정확한 비교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도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마스킹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비전에서는 사실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후속 연구로 조금 다루면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